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한동안 조용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동화가 아니라 사랑, 희생, 그리고 숨이 막힐 듯한 외로움이 얽힌 현실 삶의 한 단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영자라고 합니다. 올해로 70살이 되었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곳은 겨울이 길게 이어져 지붕이 새하얀 눈으로 뒤덮이고 여름은 더워서 밖으로 한 걸음 나서기만 해도 등옷이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제 인생은 말하자면 같은 세대의 수천 명의 한국 여성들과 비교해 특별할 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19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때 우리 여성들은 선택지가 적었고 결혼은 거의 가족이 정한 것이었으며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남편 이태호는 차분하고 말이 적으며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의 작은 기계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우리 생활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딸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제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딸이 태어난 날은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좁은 산실에서 겨울 계절풍이 창틈을 스치며 불던 중 딸의 울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떨면서 남편의 손을 꼭 쥐고 눈물을 참으며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이 완성됐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남편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오늘은 좀 몸이 안 좋아서 공장에 못 갈 것 같아. 저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몇 시간 후에 그가 부엌에서 뜨거운 차를 마시려다 쓰러질 줄이야. 저는 남편을 안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태호씨, 눈 떠. 제발 우리를 두고 가지마. 그러나 모든 게 헛된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32살에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딸을 키우며 식사조차 한 푼 단위로 계산해야 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시절은 정말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저는 논일을 하면서 밤에는 야간 내직으로 바느질 일을 맡았습니다. 겨울 어느 날 눈이 깊게 쌓인 가운데 손이 보라색으로 변해도 낡은 재봉틀 앞에 앉아 심장의 고동에 맞춰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납품해야 했고 늦으면 보수가 깎이니 밤새워 일할 때도 있었습니다. 쓰러질 듯 피곤해도 마음속으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딸이 제대로 학교에 다닐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 저는 식은 밥에 간장만 치고 먹고 기워서 너덜너덜한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가장 좋은 물건이나 아름다운 물건은 항상 딸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제 취미는 모두 포기하고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간 적도 없고 제 자신을 위해 새 옷을 산 적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와서 불안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집세 아직 안 냈어. 집주인한테 독촉받았어. 어떻게 해? 그 목소리를 듣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저는 낡은 지갑을 열고 전기세나 쌀값을 낸 후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을 몇 번이고 세었습니다. 딸에게 보내려면 딱 맞는 금액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며칠 굶어도 돼. 딸이 학교를 그만두지 않게 된다면. 그날 밤 저는 차가운 부엌에서 혼자 남편의 위패 앞에 손을 모으고 속삭였습니다. 태호 씨, 딸이 제대로 공부해서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줘. 우리 모녀는 이제 딸에게만 의지하고 있어. 그 긴 날들 속에서 제게 힘을 준 건 딸의 편지뿐이었습니다. 편지를 받을 때마다 천천히 열어 한 글자 한 글자 읽습니다.
글씨가 번지지 않게 딸의 손의 온기까지 느끼며 엄마, 걱정 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 은혜에 보답할게. 그 말은 인생의 어두운 밤 속에서 제가 걷는 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기다렸던 날이 마침내 왔습니다. 딸의 대학 졸업식 날입니다. 그날 아침은 지금도 잘 기억합니다. 저는 가장 이른 기차를 타고 몇 년간 아껴둔 낡은 한복을 입고 약간의 축하금을 넣은 작은 봉투를 들었습니다. 넓은 행사장에 들어서자 저는 조용히 뒤쪽 자리에 앉아 단정한 복장의 다른 학부모들 속에 섞였습니다. 딸이 단상에 올라 졸업장을 받을 때 그 미소는 지금까지 본 중 가장 빛났습니다. 저는 눈물이 글썽하며 눈물을 닦아내고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내 아이에게 미래가 생겼어. 그날 기념사진을 찍을 때 딸은 제게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없었으면 여기 설 수 없었어. 저는 웃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엄마는 충분해. 저는 믿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모녀의 인생이 조금은 수월해질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모든 희생이 보상받을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될 거라고. 그러나 저는 틀렸습니다. 인생은 항상 우리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졸업식 날 이후 딸은 공식적으로 새로운 세계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져본 적 없는 빛나는 불빛과 기회가 넘치는 길의 세계입니다. 그녀는 제게 전화를 걸어 기쁨과 약간의 긴장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큰 회사에 채용됐어. 초봉도 꽤 좋아. 안심해. 저는 시간이 지나 누렇게 변색된 유선 전화를 귀에 대고 기쁨으로 떨었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달콤하고 자랑스러운 기분이 솟구쳐 올라 미소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정말 잘 됐네. 이제부터 편해지겠구나. 전화 너머 딸은 봄 햇살 같은 밝은 웃음소리를 울렸습니다. 엄마, 나는 아직 젊으니까 더 이상 걱정 끼치지 않게 열심히 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조용히 앉아 양손이 작게 떨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남편 사진이 놓인 제사상 쪽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태호 씨, 보고 있어. 딸이 해냈어. 분명 빛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날부터 논밭일은 여전히 바빴지만 마음은 더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제 모든 희생이 마침내 보상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딸의 일은 점점 바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밤 전화를 걸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시골은 추울 텐데. 몸 조심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강원도의 겨울 추위 속에서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항상 기쁨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안심하고 일해. 여기에는 도와주는 이웃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점차 전화는 줄고 대신 짧은 메시지가 늘었습니다. 엄마, 오늘 회의가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 엄마, 회사에 급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아직 못 가. 저는 낡은 휴대폰 화면의 글자를 읽으며 실망했지만 딸을 위해 변명을 찾았습니다. 서울 일은 힘든가 봐. 바쁜 것도 더 좋은 미래를 위한 거지. 스스로 그렇게 되뇌며 변함없는 시골 나날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가끔 겨울밤 혼자 부엌에 앉아 식탁에 밥 한 그릇과 국 한 그릇만 있는 걸 보면 마음이 뻥 뚫린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낡은 속옷을 창가에서 꿰매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가슴이 평소보다 빨리 뛰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부드럽지만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서울로 와서 같이 살지 않을래? 시골은 외롭고 나도 엄마가 보고 싶어. 저는 바늘을 떨어뜨려
낡은 나무 바닥에 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엄마, 나랑 살아. 빌린 집이 넓으니까. 일이 바빠서 혼자 있으면 외로워. 엄마가 있으면 더 기뻐. 잠시 침묵하다가 눈물이 자연스레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런 나이에도 한마디에 울 줄이야. 목이 메인 채 대답했습니다. 정말? 거기 가도 돼? 폐 안 돼? 딸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폐가 될 리가 없지. 엄마가 와줬으면 좋겠어. 시골에 계속 있는 엄마가 외로워 보이니까. 보이지 않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갈게. 엄마가 와달라면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이름 모를 복잡한 감정으로 가슴이 가득 찼습니다. 아마 그것은 행복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젊은 딸처럼 설레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노후에 의지할 곳이 생겼어. 이제부터 모녀가 함께 지낼 수 있겠구나. 밤새 짐을 정리했습니다. 가진 건 적은 옷뿐이고 오래된 하지만 아직 햇살 냄새가 남아있는 뜨개질 스카프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런히 접어 딸이 대학생 때 산 낡은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특별한 것도 가져갑니다. 오랫동안 쓴 낡은 베개입니다. 나무집 냄새가 배어있고 딸의 미래를 걱정하며 잠 못 이룬 긴 밤의 추억이 가득합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낡은 베개를 쓰는 사람은 없을 테지만 그래도 가져가고 싶습니다. 제 기억과 고향의 일부라서 떨어지기 싫으니까. 게다가 제가 만든 새우젓 몇 병도 가져갑니다. 딸이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요리입니다. 비가 오고 추운 날에는 새우젓 넣은 김치찌개를 만들어 밥과 함께 먹였습니다. 딸은 맛있게 먹으며 볼을 빨갛게 부풀렸습니다. 그 병을 가져가면 고향을 떠올릴 때 함께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이웃이 물었습니다. 영자 씨, 어디가? 저는 오랜만에 보이는 수십 년 만에 밝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서울 가서 딸이랑 같이 살아.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제게 진심으로 기뻐할 이유가 생겼으니까. 고속열차 좌석에 앉아 여행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밖에 눈밭은 점차 멀어지고 대신 반짝이는 고층 빌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은 기대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으로 속삭였습니다. 아이야,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집은 넓을까? 내가 폐를 끼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떨쳐내고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괜찮아. 그녀가 불렀으니까. 엄마가 곁에 있어 주길 바란다고 했으니까.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젊어진 듯한 기분이 들었고 마치 이제부터 다른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오랜 세월 꿈꿔온 인생으로. 열차가 서울역에 멈추자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사람들 속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걷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여기야. 돌아보니 딸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한 오피스 스타일 원피스를 입고 비싼 핸드백을 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손을 흔들며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재촉해 다가가 안았습니다. 오랜 세월 기다려온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목이 메어 눈물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이 야위었네. 그녀는 웃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일이 바빠서 그래, 엄마.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곁에 있어서 정말 기뻐.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외로운 시골 나날은 끝났다고. 그러나
이 여정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결코 생각한 적 없는 이야기의 시작으로 딸의 아파트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날은 정말 압도당했습니다. 넓은 방은 밝은 조명으로 가득하고 현대적인 가구는 시골에서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천장에는 반짝이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매달려 빛이 아름답게 나무 바닥에 반사되었습니다. 현관에서 발을 멈추고 여행 가방 손잡이를 꼭 쥐며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여기가 내 아이가 사는 곳인가? 낡은 시골 목조집과는 전혀 다르군. 딸이 다가와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들어와. 여기가 이제 엄마 집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바닥에 뿌리가 박힌 듯 천천히 마치 이 화려한 공간에 무언가를 더럽힐까봐 두려워하며 걸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생각이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딸은 정말 대단해. 이런 멋진 곳에 살 수 있다니. 분명 많이 노력했겠지. 저녁 그날 밤 딸은 몇몇 친구들을 데리고 아파트로 왔습니다. 모두 세련된 옷을 입고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나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녀의 어머니예요. 딸은 미소 지으며 소개했습니다. 이쪽이 엄마야.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세계에서 딸과 함께할 수 있어. 딸이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 하지만 그 기쁨은 순간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제가 부엌에 들어가 그릇을 가지러 하자 딸은 갑자기 다가와 살짝 눈살을 찌푸리며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제게 들리게 말했습니다. 엄마, 부엌 물건에 손대지 마. 여기 비싼 물건밖에 없어서 깨지면 큰일 나니까. 저는 당황해 냉장고 문에 손을 둔 채 바로 거두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미안, 과일 좀 꺼내려고 한 거야. 그녀는 대답도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 구석으로 물러나 차가운 나무 의자에 앉아 거실에서 들려오는 활기찬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나 잔소리가 섞인 가운데 딸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우리 엄마, 시골티 나서 신경 쓰지 마. 단 4글자. 우리 엄마, 시골티 나. 갓 차가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양손을 세게 쥐었습니다. 마음속에 아픈 물음이 울렸습니다. 시골티라니 무슨 뜻이야? 평생 내 위에 희생해온 어머니가 이제 친구 앞에서 그렇게 불리는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고 흐느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분명 친구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기 싫은 거야. 참아. 그녀에게 창피 주지 마. 그날 밤 딸의 친구들이 돌아간 후 저는 식사 후 정리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좋아하던 새우젓 넣은 찌개를 만들려고 고향에서 가져온 병을 열자 딸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 냄새 뭐야? 아파트에서 그런 거 하면 이웃들이 항의할 텐데. 저는 놀라 급히 뚜껑을 닫고 당황했습니다. 미안. 네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고 싶었을 뿐이야. 딸은 눈살을 찌푸리며 불쾌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시골이 아니야, 엄마. 그런 건 폐야. 저는 움직이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병을 안았습니다. 마치 거부당한 기억의 일부를 안는 듯. 눈물이 넘쳤지만 딸에게 보이지 않게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마음대로 부엌에 들어갈 용기가 없어졌습니다. 식사 때마다 딸이 슈퍼에서 산 따뜻함 없는 도시락을 조용히 먹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시골 식탁을 그리워하며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김치와 말린 생선 넣은 된장국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딸은 복도 안쪽에 작은 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어. 필요할 일 있으면 불러. 저는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싱글 침대와 작은 선반만 놓을 수 있는 좁은 공간.
벽은 하얗게 칠해져 깨끗했지만 매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가져온 낡은 베개를 침대에 놓고 손으로 만지자 눈이 깜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옆으로 누워 문틈으로 스며드는 노란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밖에서는 딸의 발소리가 나고 전화 너머 웃음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저는 베개를 안고 눈물을 흘려 양뺨을 적셨습니다. 마음속에서 절망적으로 불렀습니다. 딸아, 왜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거지? 그 후 날들, 딸은 일로 바빠져 저와 거의 대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돌아옵니다. 어느 날 저는 계속 기다리며 밥을 차렸지만 그녀는 귀가해 한마디만 했습니다. 엄마, 먼저 먹어. 나는 밖에서 먹었어. 저는 조용히 식사 준비를 치우고 한 입 한 입 후회스러움을 씹듯 먹었습니다. 한번 우연히 함께 식사할 때 저는 용기를 내 말했습니다. 여기 엄마가 익숙하지 않은 게 많네. 엄마, 잠시 시골로 돌아갈까? 그녀는 얼굴을 들고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 여기서 엄마, 외롭지 않아?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그냥 너에게 피해 끼치고 싶지 않을 뿐이야. 그녀는 바로 대답하고 눈은 스마트폰에서 떼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냥 바쁜 것뿐이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를 두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도시 불빛의 반짝임을 바라보며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온 게 실수였어. 늙어서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 거야? 어느 아침 빨래를 널려고 베란다에 나서자 딸이 나와 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뭐야? 여기서는 그렇게 널지 않아. 이상해. 저는 젖은 옷을 아는 채 멈춰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 몰랐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시는 시골과 다르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웃들에게 창피 주지 마. 저는 침묵한 채 손이 떨렸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버팀목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내가 있어서 폐를 끼친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차가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 낡은 베개를 적셨습니다. 마음속에서 물었습니다. 긴 인생을 바쳐온 건데 이제 이런 날들을 위한 거였어? 입술을 깨물고 손을 세게 쥐어 피가 배어나도 소리내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를 내면 딸이 알아채 더 싫어할 테니까. 사흘 후 딸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집에서 파티를 열고 친한 친구와 회사 거래처를 초대한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 때 그녀는 기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밤 집이 시끌시끌할 거야. 다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걱정 마.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조금 준비 도울게. 그녀는 저를 힐끗 보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됐어, 전마. 음식은 이미 주문했어. 쉬어. 저는 웃었지만 마음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여기 온 의미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어머니라면 팔짱 끼고 보기만 할 게 아니야.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딸이 쇼핑 나간 틈에 냉장고를 열고 시골에서 가져온 재료로 만두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녀가 좋아하는 요리입니다. 오늘 밤 사람이 많으니 뜨겁고 바삭한 만두를 내놓으면 화기애애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부엌에서 하나하나 정성스레 빚었습니다. 고기 향과 양파의 은은한 향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늘 밤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딸이 황금빛 만두를 보고 환히 웃으며 말할 거예요. 엄마, 정말 최고야. 친구들도 분명 기뻐할 거야. 그렇게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이처럼 설레었습니다. 저녁
도시 불빛이 창에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만두를 테이블에 놓았을 때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몇몇 품이 있는 남녀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희미한 수다와 고급 향수 냄새가 방에 퍼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앞치마로 손을 닦고 인사하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그들은 형식적으로 고개만 끄덕이고 저를 희미한 그림자처럼 보는 듯 단 눈빛을 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고 부엌으로 돌아가 만두를 테이블에 놓고 밝은 미소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꼭 이거 드세요. 아침부터 만들었어요. 마음에 들면 좋겠어요. 아직 말을 끝내지 않았을 때 차가운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놀라 돌아보니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부엌 구석으로 끌고 딱딱한 표정으로 본 적 없는 환한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이를 악물고 났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저는 떨며 만두 접시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모두를 위해 너를 기쁘게 하고 싶어서. 말 끝나기 전에 그녀가 끊고 한마디 한마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누가 만들라고 했어? 다들 이런 거 안 먹어. 이미 주문했으니까. 엄마, 시골 냄새 난다고 알겠어? 저는 멍하니 귀가 멀어진 듯 했습니다. 그 말은 몇 번이고 마음의 납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미안. 그냥 생각만. 하지만 그녀는 제 말을 듣지 않고 거실로 뛰어나 크게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경 쓰지 마. 그녀는 그냥 가정부니까. 방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손님들은 웃고 저를 보는 눈에는 약간의 동정과 경멸이 섞였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지고 저는 서서 손이 떨려 만두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정부, 그 한마디가 천둥처럼 가슴을 쳤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인생을 바친 이 어머니가 이제 그녀의 말로는 단순한 가정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목에 가슴이 막히고 얼굴을 깊이 숙여 아무도 울 것 같은 제 눈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만두 접시를 부엌에 놓고 복도 안쪽 작은 방으로 걸었습니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밖에 웃음소리나 수다소리가 제 마음에 칼을 찌르는 듯 울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오랜 세월 쌓인 강이 제 방이 무너진 듯 쏟아졌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숨이 막힐 만큼 머릿속에서 단편적으로 묻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누구야? 어머니인가? 아니면 타인인가? 왜 이렇게 된 거지? 저는 오랜 시간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잔소리나 웃음소리가 활기차게 울리고 시끄러운 음악과 섞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뻗어 침대 위 낡은 베개를 안았습니다. 고향에서 가져온 그 베개는 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추억 같았습니다. 딸의 웃음소리가 똑똑히 들립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절대 성공할 거야. 앞으로도 오래 함께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밝고 제게 말할 때와 전혀 다른 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세계에서 나는 더 이상 자리가 없다는 걸. 나는 그냥 그림자고 짐이고 창피한 존재라는 걸. 파티는 밤늦게 끝났습니다. 저는 아직 방에서 꼼짝 않고 앉아 밖으로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딸의 시선이 무서워서 그녀가 저를 볼 때 한숨을 쉬는 게 들릴 것 같아서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딸이 들어옵니다. 향수 냄새와 희미한 술 냄새가 섞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그 눈은 환은 없고 차가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왜 그런 짓을 했어? 시골 냄새 나는 건 그만하라고 했잖아. 저는 얼굴을 들고 붉어진 눈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너를 기쁘게 하고 싶었을 뿐이야. 미안, 잘못했어. 그녀는 한숨을 쉬고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는 알아. 내가 적응하려는 걸. 나를 곤란하게 하는 건 그만해 줄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걸로 그녀는 돌아서 문을 닫고 저는 다시 어둠에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오랜 시간 앉아 눈물이 마르고 말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따뜻한 노후의 꿈은 사라졌다는 걸. 저는 여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는 차가운 주홍빛 우리로 저는 외로이 갇힌 죄수입니다. 저는 어둠에 속삭였습니다. 태호 씨, 보고 있어. 우리 딸은 이제 완전히 달라. 밖에서는 차 소리가 울리고 도시는 잠들지 않지만 제 마음은 마지막 불빛도 꺼졌습니다. 그 운명의 파티로부터 사흘 후. 애언녀. 저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을 정성스레 접고 고향에서 가져온 빛바랜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내지 않게 세심히 주의했습니다. 딸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으니까. 저는 작은 목조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푸른 논과 매일 아침 지저귀는 새들이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이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걸, 화려한 조명이나 호화로운 파티에 맞지 않는다는 걸. 낡은 베개를 여행 가방에 넣고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놀라 달려가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옆 아파트에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화면이 밝게 빛나는 스마트폰이 있고 얼굴에는 미안한 표정이 떠 있습니다. 김씨, 이걸 봐야 할 것 같아서. 저는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그날 아파트의 영상이 나옵니다. 저는 제가 나온 걸 봤습니다. 방 구석에서 만두 접시를 안고 딸의 웃음소리가 선명히 들립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 할머니는 그냥 가정부예요. 영상 아래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냉혹하게 사용인 취급한 파티 현장. 저는 땅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고 손이 떨려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은 채 이웃이 계속했습니다. 이 영상 SNS에서 퍼지고 있어. 모두가 공유하고 댓글도 봐봐. 저는 고개를 숙이고 화면에 넘치는 글자를 읽었습니다. 은혜 모르는 쓰레기. 어머니 키워온 건데 이 따위 취급이야. 회사에서 쫓아내. 눈이 흐려지고 손은 차가워졌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니 분노의 댓글이 수천 개 있었습니다. 딸의 SNS는 폭풍 같은 비난에 휩쓸려 수백 명이 욕설 메시지를 보내고 최악의 말로 불렀습니다. 이웃이 중얼거렸습니다. 딸 회사까지 휘말려서 해고 요구 목소리도 있다고 해. 저는 충격으로 심장을 찔린 듯 했습니다. 설마 그때 한마디로 이런 큰일이 될 줄이야. 오후 딸이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붉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의자에 던지고 머리를 쥐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얼굴을 들고 당황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미 알지?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이처럼 막힌 목소리로 울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탓해. 회사에서 쫓아내려 해. 엄마, 어떻게 해? 바닥에 웅크린 딸의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은 조여들었습니다. 그날 그녀의 말이 저를 죽고 싶을 만큼 상처 줬어도 지금 이 순간 저는 제가 잉태해 낳은 아이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그녀의 어깨에 손을 살짝 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울지 마. 분명 괜찮을 테니까. 그녀는 얼굴을 들고 눈물 가득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왜 내가 이렇게 바보일까?
친구 앞에서 체면 세우고 싶었을 뿐인데 설마 한마디로 이렇게 될 줄이야. 그녀는 저를 안고 목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제 어깨에 스며들어 뜨겁고 무겁게 낡은 마음에 1000개의 바늘이 꽂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 곁에 앉아 전화 벨소리를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걸려오는 건 동료나 상사,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전화였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우리 회사는 중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설명과 공개 사과를 해야 합니다. 딸은 떨고 저는 그녀의 손을 쥐며 속삭였습니다. 내게 맡겨. 뭔가 할게. 너를 지킬게. 그녀는 놀라 돌아봤습니다. 엄마, 무슨 짓을 할 거야?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졸업식 날 빛나던 그 눈이 지금은 공포로 흐려져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다 오해야. 내가 나빴다고 인정할게. 딸은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안 돼. 엄마는 잘못 없어. 저는 그녀의 입에 손을 대어 막았습니다. 조용히, 너는 미래야. 나는 이미 인생 대부분을 걸은 노인. 악인이 된다면 내가 될게.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 더 울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울지 마. 너는 엄마에게 보답한다고 했잖아. 지금 내가 바라는 건 단지 네가 네 인생을 지키는 것뿐이야. 밤이 깊어갑니다. 저는 혼자 창가에 앉아 밝게 빛나는 도시를 봤습니다. 넌 불빛은 눈부시지만 제 마음은 칠흑 같았습니다. 내일 되면 모든 게 밀려올 걸 알았습니다. 저는 소문의 중심이 될 거예요. 사람들은 제게 시골 촌놈 할머니라고 부를 거예요. 하지만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종이와 펜을 들고 떨리지만 분명한 글씨로 편지를 썼습니다. 모든 건 그날 제 탓입니다. 딸에게 억지로 제 바람으로 파티를 열게 해서 그녀를 곤란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지키려 그렇게 말한 것뿐입니다. 제발 그녀를 탓하지 마세요. 쓰고 나서 편지를 테이블에 놓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방을 둘러봤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놓인 낡은 베개가 보였습니다. 살짝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태호 씨, 보고 있어. 우리는 다시 희생을 선택해야 해. 지금까지 계속 해온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저는 개인 계정으로 그 고백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첨부된 사진은 고개 숙여 사죄하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몇 분 만에 댓글이 넘쳤습니다. 불쌍한 엄마야. 아니, 이건 딸을 감싸기 위한 계략이야. 탓받아야 할 건 따님 쪽이야. 댓글을 읽으며 눈이 흐려졌습니다. 화는 없고 그냥 지쳐버렸습니다. 세상은 너무 차갑습니다. 딸은 제 어깨를 안고 비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이런 어머니에게 어울리지 않아. 내가 나빴어. 미안. 저는 그녀의 뺨을 쓰다듬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아직 미숙할 뿐이야. 언젠가 알 때가 올 테니까. 그날 밤 딸은 긴 하루로 지쳐 잠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테이블에 짧은 쪽지를 놓았습니다. 너는 제대로 살아. 나를 찾지 마. 정말 내가 필요할 때 나는 돌아갈게. 어둠 속을 걸으며 문을 살짝 닫는 소리가 흐느낌처럼 울렸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밝지만 제 앞길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제6부 눈물의 재회 그 아파트를 떠나면 모든 게 끝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딸의 세계에서 사라져 그녀가 평온하게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착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희미하게 남은 햇살이 싸구려 하숙집 벽에 비치고 있는데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딸이 폭풍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붉게 부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발밑에서 무릎 꿇고 참지 못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길 잃은 아이의 흐느낌처럼 목소리가 새었습니다. 엄마, 도와줘. 더 이상 길이 없어. 저는 멍하니 빨래를 접는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평정을 유지하려 목소리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얼굴을 들고 자랑스러웠던 얼굴에 눈물이 넘쳤습니다. 엄마, 모두가 나를 피해. 회사는 사과 비디오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거래처는 계약을 취소하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어. 다 잃었어. 그녀는 기어가며 제 발을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울며 말했습니다. 잘못했어. 용서해. 제발 버리지 마. 저는 평생 모든 걸 쏟아부은 아이가 지금 폭풍 속 낙엽처럼 떨고 있는 걸 봤습니다. 머릿속에 그 운명의 밤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군중 속에서 미소를 빛내며 한 말. 신경 쓰지 마. 그 할머니는 그냥 가정부야. 그 말은 칼처럼 마음을 깊이 베고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하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나에게 뭐라고 했는지. 딸은 고개를 숙이고 온몸이 떨었습니다. 엄마,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그냥 웃음거리가 되기 싫었어. 사람들에게 시골 출신으로 보이기 싫었어. 눈을 감고 크게 숨을 들이마시며 가슴속 솟는 아픔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가가 여행 가방을 끌어당겨 천천히 뚜껑을 닫았습니다. 딱 소리가 날 때마다 그것은 제 인생 일부의 기억이 봉인되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돌아서 조용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 그냥 엄마를 울리지 마. 하지만 이미 울렸네. 딸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제 발에 매달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막히고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부탁이야. 혼자 두지 마. 엄마 바람이라면 뭐든 할 텐데. 저는 그녀를 보며 길 잃은 아이처럼 보였지만 그 눈동자에는 아직 자존심과 두려움의 잔재가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이고 주름진 손을 흐트러진 머리에 놓았습니다. 눈물이 흘러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그냥 네가 행복했으면 좋았을 뿐이야. 하지만 너는 잊었네. 행복은 타인의 눈이 아니라 부끄럽지 않게 당당히 엄마 얼굴을 볼 수 있는 거라는 걸. 그녀는 얼굴을 들고 양손으로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구명 튜브를 잡는 듯. 엄마,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바보였어.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그냥 섞이고 싶어서,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큰 대가가 있을 줄 몰랐어. 저는 그녀의 눈을 봤습니다. 한때 제 세계 전부였던 그 눈동자는 지금 혼란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생은 되돌릴 기회를 주지 않아. 네가 한 말은 화살 같아. 쏘아지면 결코 돌아오지 않아. 그녀는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목소리를 떨며 울었습니다. 엄마, 버리지 마. 부탁해. 곁에 있어줘. 이걸 이겨내는 걸 도와줘.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뇌리에 떠오르는 수많은 풍경, 등불 아래에서 실을 꿰던 밤, 눈물을 참으며 만든 식사, 모든 게 그녀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절망 속에서 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머니니까. 단지 그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딸과 함께 그녀 회사로 향했습니다. 넓은 로비는 우리가 들어서자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무겁게 돌처럼 느껴졌습니다. 속삭임이 귀에 들어옵니다. 저 영상의 어머니야. 불쌍하게. 하지만 딸은 정말 저는 딸의 손을 꼭 쥐고 사장실 있는 회의실로 직진했습니다. 아무도 자리를 권하지 않았지만 저는 똑바로 서서 한 명 한 명의 눈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책임입니다. 이 자리의 규칙을 몰라 딸에게 폐를 끼쳤습니다. 제발 그녀를 탓하지 마세요. 안경 낀 남자가 눈썹을 치켜들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태가 크게 퍼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회사는 이미지를 지켜야 합니다. 딸은 울며 무너져 무릎 꿇었습니다. 부탁드려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사과 비디오 만들게요. 악의는 없었어요. 저는 어깨에 손을 놓고 가볍게 쥐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딸아, 나에게 맡겨.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이며 제가 모든 비난을 짊어지겠습니다. 제발 딸의 미래를 망치지 마세요.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말로만 치유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딸은 제 손을 쥐고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왜 엄마는 내가 아무리 상처 줘도 지켜주는 거야? 저는 차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 불빛이 별처럼 흐릿하게 빛납니다. 어머니니까 네가 엄마를 나락으로 떨어뜨려도 엄마는 네가 쓰러지면 손을 내밀어. 딸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약속할게. 앞으로는 엄마를 울리지 않을게. 저는 미소 지었지만 가슴속이 아팠습니다. 약속은 말로만 하면 예쁘지만 지키는 건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빤히 봤습니다. 딸은 직장을 잃고 평판도 잃을지도 모릅니다. 자문했습니다. 어떻게 마지막에 그녀를 구할까? 문득 40년간 모은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제 장례를 위해 남겨둔 돈으로 딸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 아껴둔 거였습니다. 시골에 있는 목조집도 떠올랐습니다. 제 청춘이 가득한 곳, 저는 알았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걸. 이틀 후, 저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햇살에 둘러싸인 조용한 낡은 목조집. 문에 손을 대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추억이 넘쳤습니다. 어린 딸의 웃음소리, 남편의 그림자가 난로 곁에서 흔들리는 모습. 모든 게 저를 배웅하는 듯 했습니다. 손이 떨리며 집을 파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큰돈을 손에 쥘 때 마음은 텅 비었습니다. 그날 밤 은행에 가서 저축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모두를 큰 봉투에 넣고 딸에게 보냈습니다. 쪽지를 첨부해. 이걸 써서 다시 시작해. 다시는 엄마를 슬프게 하지 마. 3일 후 봉투가 돌아왔습니다. 봉투에는 눈물에 번진 글씨의 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 돈은 받을 수 없어. 내가 잘못했지만 스스로 일어서야 해. 엄마는 그대로 행복한 인생 살아. 미안. 저는 조용히 방에 앉아 무거운 봉투를 쥐었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져 봉투에 스며들어 화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아픔과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적어도 딸에게 양심이 아직 남아있네요. 천장을 올려다보며 마음은 공허했지만 깊숙이 작은 불꽃이 희미하게 켜졌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걸, 모든 걸 바꾸기 위한 일이. 그날 밤 저는 고향으로 가는 열차에 올랐습니다. 서울 하늘은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창유리에 빗방울이 흘러내리며 가로등 불빛이 깜박입니다. 저는 차가운 창유리에 기대 멀리 바라봤습니다. 마음은 납처럼 무겁고 머리는 텅 비었습니다. 열차가 역을 떠나 레일 위에서 금속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울렸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여전히 흐른다는 걸 알리는 듯 했습니다. 인생이 예상치 못한 갈림길에서 멈췄어도 저는 자신에게 아니면 멀리 있는 남편의 그림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자존심의 대가는 때론 인생보다 무거워. 눈물이 뺨에 주름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엉엉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리고 부드럽게. 마루대 제 안에 모든 눈물이 이미 다 말라버린 듯.
낡은 목조집으로 돌아와 그곳이 더 이상 제 자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 안은 넓고 차갑게 비어있고 누군가의 발소리도 새로 지은 밥 냄새도 없었습니다. 전기를 켜자 희미한 노란 불빛이 작은 방을 감싸고 긴 세월의 무언 증인인 누렇게 변한 벽을 비췄습니다. 밤마다 저는 낡은 가죽 표지에 일기장을 열고 낡은 나무 책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씁니다. 마음에서 끌어내듯 한 글자 한 글자. 어머니의 사랑은 과시할 것도 짓밟힐 것도 아니야. 세상이 등을 돌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 두 글자를 소중히 해. 펜은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딸에게만 전하는 말이 아니라 밖의 모든 아이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는 언제나 거기 있어 자신을 희생해도 결코 원망하지 않는다고 믿는 아이들에게. 다음 날 아침, 저는 마당으로 나가 고향 흙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낡은 집을 보며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아무리 원해도 여기 있을 수 없다는 걸. 모든 건 과거의 것이네요. 저는 두꺼운 봉투를 쥐었습니다. 집 매각금과 저축의 전부. 딸에게 보내려 했지만 반송됐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 돈이 제 손에만 있어도 인생 끝에 아무 도움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모두를 의미 있는 데 쓰기로. 지역복지위원회를 찾아 고아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기금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예전 제 딸처럼 배우고 싶지만 손을 내밀어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담당자는 제 평생 모은 돈을 모두 기부한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직원은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이 돈이면 여생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어요. 저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생 딸을 위해 살았어. 이번에는 나 아닌 아이들을 위해 살자. 어머니라 불리지 않지만 어머니처럼 감사해줄 아이들을 위해. 기금이 설립된 날, 이름을 뭐로 할지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마을길에 저녁 노을이 길게 늘어진 걸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보름달 어머니 장학금으로 해주세요. 거부당한 어머니가 그래도 주고 싶어 하니까. 일주일 후 지역기자가 이 얘기를 알게 돼 시금살에 집한 어머니, 딸에게 거부당하고 고아기금 설립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 얘기는 불처럼 퍼졌습니다. 수백만 공유와 수천 댓글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고귀한 마음인가. 읽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 제발 모두가 그녀처럼 부모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편지로 감사 전하는 사람, 기금을 더 지원하려 방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유명한 할머니가 됐습니다. 평생 그런 꿈도 꾼 적 없는데. 하지만 제게 모든 건 헛됩니다. 유일하게 바라는 건 저 아이들이 미소 지으며 교실에 들어가 많은 불행한 인생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 어느 저녁 첫 장학생 명단을 쓰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표시됐습니다. 아빠, 엄마, 미안해. 딸의 메시지였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고 손이 떨려 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음 메시지가 왔습니다. 기사 봤어. 나는 엄마에게 어울리지 않아. 하지만 마지막 날들은 봉양하게 해줘. 저는 말없이 앉아 눈물이 화면에 떨어져 글자를 번지게 했습니다. 답장을 천천히 쳤습니다. 마지막 숨을 짜내듯. 기회는 돈 받기 위한 게 아니라 마음을 고치기 위한 거야. 정말 알았다면 네 자신을 위해 제대로 살아.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 달 후 딸이 제 하숙집에 왔습니다. 그녀는 지친 모습으로 서 있고 빛나던 날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무릎 꿇고 제 발을 안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곁에 있고 싶어. 저는 어깨에 손을 놓고 살짝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 하지만
부서진 건 고쳐도 금은 남아. 조금만 엄마를 조용히 있게 해. 변했다면 돌아와.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울고 저는 등을 돌려 눈가에 뜨거운 눈물을 숨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열고 마지막 말을 썼습니다. 행복은 아이의 성공이 아니야. 부모를 잊지 않는 게 더 중요해. 어머니의 사랑은 무한하지 않지만 용서하기엔 충분히 넓어. 제발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아. 저는 그 노트를 닫고 창밖 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미소가 살짝 떠올랐습니다. 이야기는 끝을 맞이했지만 교훈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요. 부모가 없어진 후에 감사 말을 전하는 건 그만두세요. 무관심한 말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기 전에 아직 늦지 않았다면 전화하세요. 엄마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요. 라고.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